등골이 서늘해지는 한밤중 깊은 산속 외딴 오두막에서 한 어린아이가 도깨비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불빛처럼 빛나는 도깨비들의 눈동자가 아이를 노려보고 우두머리 도깨비는 커다란 방망이를 휘두르며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겁을 먹기는커녕 희죽희죽 웃으며 도깨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내가 이기면 그 방망이를 내놓으라고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기막힌 이야기는 바로 이 야무진 꼬마가 어떻게 도깨비떼를 상대로 수수께끼 내기를 벌여서 그 유명한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도깨비 방망이를 손에 넣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사연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당극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한 가난한 선비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여 집안 살림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만 갔고 어머니는 품팔이와 바느질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집안에 태어난 외동아들 서기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비록 집안은 가난했지만 서기는 남다른 재주를 타고났는데 그게 바로 수수께끼와 말장난에 관한 천재적인 재능이었던 겁니다. 마을 어른들이 아무리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도 서기는 금방 알아맞혔고 반대로 서기가 내는 수수께끼는 마을 최고 어른도 사흘밤을 꼬박 세워도 풀지 못할 정도로 기발하고 영리했습니다. 서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재주를 보며 흐뭇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과거 시험 공부는 해야 할 텐데 서기는 글 공부에는 통 관심이 없고 온종일 산과 들을 헤매며 짐승들과 놀고 나무꾼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버지가 아무리 꾸짖어도 서기는 산을 떠나지 못했는데 서기 말로는 산속에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보고 듣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무사히 집에만 돌아오기를 바라며 매일 저녁 대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서기가 평소보다 훨씬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가을밤은 금세 어두워지는 법이라 서기가 산길을 반쯤 내려왔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산을 뒤덮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서기는 전혀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묘한 기대감마저 들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모퉁이에서 파란 불빛이 어른거리더니 점점 가까워지면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서기는 재빨리 길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게 웬걸 도깨비떼가 한 10여 마리쯤 되어 보이는데 저마다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깔깔대며 웃으며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깨비들은 서로 자기가 오늘 누구를 홀렸네, 어느 부잣집 창고에서 뭘 훔쳐먹었네 하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덩치가 크고 뿔이 3개나 달린 우두머리 도깨비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방망이가 서기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죠. 다른 도깨비들의 방망이는 그냥 나무토막 같았는데 우두머리 도깨비의 방망이만은 온통 금빛으로 반짝이며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던 겁니다. 서기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저것이 바로 전설로만 듣던 그 유명한 도깨비 방망이, 한 번만 두드리면 금은보화가 쏟아진다는 그 신기한 방망이라는 것을 말이죠. 서기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저 방망이만 있으면 가난에 찌든 우리 집안을 단번에 일으켜 세울 수 있을 텐데. 아버지는 더 이상 과거 시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머니는 밤낮으로 바느질하며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보통 아이 같으면 도깨비가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겠지만 서기는 태어날 때부터 담력이 남달랐고 게다가 저 도깨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 생각보다 머리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던 겁니다. 서기는 바위 뒤에서 벌떡 일어나 도깨비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도깨비들은 갑자기 나타난 어린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키득키득 웃으며 서기를 둘러쌌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가 으르렁거리며 서기에게 다가와서는 이 한밤중에 산속을 돌아다니는 인간 새끼를 발견했으니 잡아먹어야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죠.
다른 도깨비들도 신이 나서 그러게 말이다. 오늘 저녁 술안주로 딱 좋겠다며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전혀 겁먹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우두머리 도깨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를 잡아먹기 전에 수수께끼 내기를 한 판 하자고. 만약 자기가 이기면 도깨비들은 자기를 해치지 말고 우두머리가 차고 있는 저 금빛 방망이를 내놓으라고 말이죠. 도깨비들은 이 뻔뻔한 꼬마의 제안에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는 코웃음을 치며 좋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잡아먹을 놈인데 마지막 소원 들어주는 셈 치고 놀아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서기가 수수께끼를 못 풀면, 아니 한 문제라도 틀리면 그 자리에서 도깨비들의 밥이 된다는 것이었죠. 서기는 선뜻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수수께끼 실력을 믿었고 무엇보다 저 도깨비들의 말투와 행동을 보니 그리 영리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기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먼저 도깨비들이 서기에게 수수께끼 3개를 낼 테니 서기가 다 맞히면 그 다음에는 서기가 도깨비들에게 수수께끼 3개를 낼 터인데 도깨비들이 하나라도 못 맞히면 서기의 승리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우두머리 도깨비가 냈습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죠. 서기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람이라고. 아기일 때는 기어다니니 4발이고 어른이 되면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으니 3발이라고 말입니다. 도깨비들은 어안이 벙벙해서는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우두머리 도깨비는 억지로 웃으며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뿔이 2개 달린 도깨비가 냈는데 물은 있는데 물고기가 없고 길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서기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림이라고 말이죠. 그림 속에는 강물도 그려져 있고 길도 그려져 있지만 진짜 물고기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도깨비들은 또 당황해하며 웅성거렸지만 결국 정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수께끼는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100발 도깨비가 냈는데 이건 좀 어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 가장 무거운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죠. 서기는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이번엔 틀렸다 싶어서 벌써부터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기다렸는데 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생각이고 가장 무거운 것은 약속이며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생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를 가고 약속은 한 번 하면 목숨보다 무겁게 지켜야 하며 시간은 금은보화로도 살 수 없으니 가장 귀하다는 이유를 덧붙였죠. 도깨비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서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기를 바라봤고 우두머리 도깨비는 허리춤의 금빛 방망이를 슬쩍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기는 첫 번째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문제였습니다. 부모는 있는데 자식은 없고 입은 있는데 말은 못하며 다리는 4개인데 걷지는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죠. 도깨비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두머리 도깨비가 항복을 선언하며 답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서기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상이라고. 제사상 말이죠. 제사상은 조상님을 모시는 부모의 자리이니 부모는 있지만 자식은 없고 상다리는 4개지만 걷지는 못하며 제사 음식을 차려놓는 입은 있지만 말은 못한다는 겁니다. 도깨비들은 감탄하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문제가 남았으니까 기회는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서기의 두 번째 수수께끼는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집은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고 창문은 있는데 빛이 들지 않으며 문은 있는데 열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였습니다. 도깨비들은 또다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자 우두머리 도깨비가 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서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무덤이라고 말이죠. 무덤은 죽은 사람의 집이지만 산 사람은 살지 않고 무덤 앞에 혼유석이나 상석 같은 게 있어서 창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빛이 드는 건 아니며 무덤 입구가 있지만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깨비들은 이제 완전히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는 자신의 금빛 방망이를 불안한 눈빛으로 내려다봤고 다른 도깨비들은 이제 정말 방망이를 빼앗길 판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서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마지막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건 정말 누가 들어도 답을 알 수 없는 기막힌 문제였습니다.
하늘에 있으면서도 땅에 있고 물속에 있으면서도 불 속에 있으며 사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였습니다. 도깨비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서기는 분명히 답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도깨비들은 끝내 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끗희끗 밝아오기 시작하자 도깨비들은 초조해졌습니다. 도깨비는 해가 뜨면 힘이 약해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두머리 도깨비가 마지못해 항복을 선언하며 답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서기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림자라고 말이죠. 해가 있으면 하늘에도 그림자가 생기고 땅에도 그림자가 생기며 물속에 비친 그림자도 있고 불빛 때문에 생긴 그림자도 있으며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림자이지만 사람 밖에 존재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완전히 넋이 나가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는 씁쓸한 표정으로 허리춤에서 금빛 방망이를 풀어 서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한다면서 하지만 인간 주제에 도깨비를 이긴 건 네가 처음이라고 인정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서기는 방망이를 받아들며 도깨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도깨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다신 수수께끼 내기 같은 건 안 하겠다고 중얼거리며 산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할 무렵 서기는 금빛 방망이를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서기는 대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계셨던 어머니를 보고 달려가 품에 안겼고 어머니는 무사히 돌아온 아들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기는 부모님께 간밤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씀드렸고 금빛 방망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서기가 방망이를 한 번 두드리자 정말로 금덩이와 은괴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움과 기쁨에 겨워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기네 집안은 하루아침에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기 가족은 갑자기 생긴 재물에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들처럼 가난하게 살던 이웃들을 도왔고 흉년이 들면 양식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서기의 아버지는 마침내 과거 공부에 전념할 여유가 생겼지만 이미 나이가 많아 과거 시험을 보는 대신 마을 서당을 열어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전히 손재주를 살려 이웃 아낙네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주며 보람 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기는 그 뛰어난 수수께끼 실력과 영리함으로 점점 더 유명해져서 나중에는 임금님께서 듣고 궁궐로 불러들여 전국 8도의 수수께끼 명인들과 겨루는 대회를 열었는데 서기가 모두 이기고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기는 벼슬길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도깨비 방망이는 나라의 곳간에 바쳐서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산속의 도깨비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만나면 혹시나 또 수수께끼 내기를 하자고 할까봐 겁을 먹고 슬슬 피해 다녔다는 거죠. 우두머리 도깨비는 방망이를 잃은 뒤로 한동안 의기소침해 있었지만 나중에는 자기보다 더 영리한 인간을 만난 게 자랑스럽다며 서기의 이야기를 다른 도깨비들에게 자랑삼아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는 그 이후로 도깨비에게 홀린다거나 도깨비한테 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길을 안내해주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힘이나 무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와 용기가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존재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작은 체구의 어린아이라도 영리한 머리와 담대한 마음만 있다면 거대한 도깨비 떼도 물리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얻게 된 재물과 행운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서기네 가족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널리 퍼져서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 자료로 쓰였고 어른들에게는 나눔과 겸손의 미덕을 일깨워주는 귀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침상 곁에는 수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기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남겼는데 그건 바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보다는 남을 돕고 함께 살아가려는 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서기가 숨을 거두자 온 나라가 슬퍼했고 임금님은 특별히 충의정렬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서기가 살던 마을에는 그를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당 앞에는 작은 돌로 깎아 만든 도깨비 방망이 모형이 놓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며 서기의 지혜와 용기를 기억하고 본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은 금이나 음이 아니라 바로 지혜와 용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를 제대로 쓰려면 착한 마음씨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서기가 만약 도깨비 방망이를 얻고 나서 욕심을 부리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방망이는 다시 도깨비에게 돌아갔을 것이고 서기네 집안은 화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기는 올바른 마음으로 재물을 썼고 그래서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존경받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리는 복이요 땅이 주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서기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상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여전히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아간다고 하죠. 그리고 매년 가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서기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수수께끼 대회를 열어서 삭과 문방사우를 준다고 합니다. 그 대회에서 우승한 아이는 서기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으며 마을의 자랑이 된다고 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고 지혜롭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임금님께서도 그 마을 출신 인재들을 특별히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도깨비들은 그 후로도 여전히 산속에 살면서 가끔씩 인간 세상에 나타나곤 했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홀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나쁜 사람들에게만 골탕을 먹이는 식으로 행동했다고 하죠. 특히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서기 생각에서 그런지 더욱더 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아이들은 밤에 산에 가도도 전혀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도깨비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하니 참으로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도깨비가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하며 지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서기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에 처했을 때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지혜를 짜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는 도깨비 떼에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장기를 살려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 보이는 상대라도 약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도깨비들은 힘은 세고 신통력도 있었지만 머리는 그리 좋지 않았고 서기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셋째, 얻은 것을 혼자만 차지하지 않고 나누는 마음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서기네 가족은 도깨비 방망이로 부자가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웃을 도우며 살았기에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힘만 센 사람보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훌륭하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더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거죠. 서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정신적 자산입니다. 비록 도깨비나 방망이 같은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교훈만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앞으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서기처럼 담대하게 맞서고 영리하게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좋은 기회나 행운이 찾아왔을 때는 혼자만 누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자 가르침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야무진 꼬마 서기의 기막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